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예쁜 딸을 가진 한 엄마예요. 아이와 함께 살면서 저는 더더욱 아이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중이에요. 아이 때문인지 몰라도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 떵떵 치며 살고 싶었는데요. 현실은 내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특히 부모가 없었던 터라 더더욱 아무것도 모르고 위축되어 사는 날이 훨씬 많았는데요. 계시고 안 계시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직접 딸을 키우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저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왔는데요. 오래 살고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신기했어요. 살면서 내 딸이 어디 가서 나랑 똑같이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던 게 이런 보답으로 돌아올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답니다. 전 사실 10살 때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 나이면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나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전 이상하게 그 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원래 이렇게 다 커서 보육원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은근히 드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친척에게 버려지게 되었답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은 게 그 나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어지간한 건 다 기억이 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름, 집, 주소, 부모님 이름, 여태 다녔던 학교까지도 모조리 도려낸 것처럼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에 뭔가 크게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육원 생활을 했다 보니 주변에선 저를 정말 측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원장님과 선생님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다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터라 저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계셨다면 더 좋았었겠지만 보육원 생활이 마냥 나빴다고만 한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20살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세상 모든 불행을 저에게 가져다 준 것만 같았어요. 제가 사실 결혼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진짜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다 보니 길거리에서 제 번을 따간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남자를 잘 못 만나보기도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뭘 배웠어야 말이죠. 보육원은 원래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러기를 무려 3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었어요. 언제까지 내내 게임만 할 거야? 돈은 안 벌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를 해줘야 해?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네가 엄마야? 내가 엄마 보기 싫어서 집 나온 건데 너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잔소리를 하게 만들잖아. 맨날 배달음식 시켜 먹고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집안일까지 안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해?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야, 필요 없어. 갈아 서자. 네 잔소리 때문에 게임할 맛 떨어져서 못 살겠다. 같이 사는 내내 제가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했었는데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통에 제가 돈도 벌어오며 집안일도 하며 살았었어요. 맨 처음엔 사랑하는 남자와 둘이 가정을 이룬다는 동화책 같은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 그건 정말 꿈에 그린 이야기더라고요.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남자와의 동거가 끝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돈 벌던 게 뭔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바만 주구장창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뭔가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이라도 일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집 근처 중국집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 거기서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같이 일하는 배달부였던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그 남자도 저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밖에 모르게 되어 불같은 연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바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땐 사실혼이 아니라 진짜 혼인신고를 한 결혼이었죠. 비록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신혼 1년을 알차게 즐기고 그해 바로 우리 딸을 낳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를 축하해 줄 만한 사람은 시댁분이었거든요. 처음엔 첫 손주라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눈에 띄게 싫은 내색을 띠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재린이는 우리 김씨 얼굴이 하나도 없냐? 아버님, 애들 얼굴은 자라면서 항상 바뀐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직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사실 우리 딸은 제가 어렸을 때하고만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제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사진을 누가 보면 누가 저고 누가 제 딸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주변에선 신기하다 할 정도였죠. 근데 이렇게 남편은 하나도 닮지 않고 저만 닮으니까 시아버지가 이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아니꼬 하시면서 저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셨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얼굴이 하나도 없구나. 얘 정말 우리 아들 애 맞냐? 아버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지금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해. 알아?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손녀를 보여줄 수가 없어. 민망해서. 사실도 아닌 이야기에 아버님이 오히려 오해를 풀어드려야지 같이 저를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님이 그러실 수가 있으신가요? 채린이도 아픈데 정말 속상하게 만드시네요. 난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소녀는 아닌 것 같고 난 그냥 갈란다. 원래도 약간 말하는 게 거침이 없으셨던 분인데 결혼하기 전엔 그냥 호탕하신 분인가 보다 싶었었거든요. 이게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아버님한테 대꾸했었지만 아버님이 정말 귀에 탁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설마 하는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말은 아니다, 나도 안다 하는데 전혀 이해하는 표정도 아니었죠. 딸을 낳은 이후론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전엔 시아버지도 잘해주셨는데다가 남편도 저를 얼마나 아껴주었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면대면해지게 된 데는 사실 딸이 남편네랑 안 닮은 것도 컸었지만 딸이 태어나면서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은 지금도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 만큼 그 당시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 좀 위험한 상태인 건 아시죠? 심장 잡음이 들리네요.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제가 임신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심장 잡음은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예요. 중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게 될 수 있는 게 심장 잡음이라는데 보통은 무해하다거든요. 하지만 심각한 심장질환 징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출산 때까지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출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초음파에서 결국 심장 기형이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저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엄청 심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경과를 보아야 한다 했는데요.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니큐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요. 그때 제가 집이고 뭐고 제 회복도 내팽겨치고
아기가 입원한 병원에만 주구장창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오셔서 좀 쉬어라,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 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렸었어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아프면 내 몸이고 자시고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잖아요. 저도 내내 죄책감과 미안함에 몇 주를 내리울다가 드디어 안정화되었단 말에 집으로 퇴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자기들 말을 안 들었다고 그때부터 약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세였거든요. 게다가 아기가 NICU에 있는 동안 돈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저와 남편은 둘 다 큰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부터 돈 때문에 내내 싸우고 아기 때문에 전전긍긍 하다 보니 싸우는 날이 전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저히 남편 외벌이론 지금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아 저도 돌도 안 된 우리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갚아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실 따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시급이 높다 하는 곳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엇이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남편은 아직도 저랑 만났던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배달일 요즘 많이 벌지 않냐 하시는데 남편처럼 한 가게에 묶여있으면 사실 원하는 만큼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너랑 내 수입으론 입이 제때 다 못 갚는다니까? 다른 일 찾아보면 안 돼? 항상 그 정도만 벌어오는데 임신 때부터 그랬잖아. 애초에 내가 하던 일이 이거였고 지금까진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말했잖아. 거기서 나오고 차라리 배달 대행업체를 가라니까? 거기가 더 돈 많이 번다잖아. 아니, 지금 사장님 배신하고 거기로 가라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이 빚은 그러면 언제 갚을 건데. 때 되면 갚아지겠지. 그리고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빠듯한 거야. 어? 알아? 다른 집 여자들은 나보다 적게 벌어다 줘도 알아서 살림살이 다 맞춰서 하더라. 네가 문제라고는 왜 생각을 안 해? 뭐라고 했어 지금? 나랑 다른 집 여자랑 비교하는 거야? 나도 그럼 다른 집 남자랑 비교해봐?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고작 오토바이 운전하는 할 줄 아는 거 말고는 없잖아. 모든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돈이잖아요.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돈 때문에 날카로워지게 되며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쏟아내곤 했었어요. 되돌아서면 후회하기도 했었고 또 아이가 올 때마다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쌓여가기만 하는 이자에 텅텅 빈 냉장고를 볼 때마다 남편에게 쏘아붙이게 되더라고요. 고작 중국집 사장님하고 의리를 지킨답시고 돈도 제대로 안 벌려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더 힘든 일을 하는 게 싫었기에 그러는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기를 돌봐주러 정말 자주 오셨었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늘 한마디를 하셨죠. 하루는 남편에게 당숙부인 분이 오셨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셨지만 그분이 특히 저희 사이를 크게 갈라놓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우리 김씨 집안 첫 손주 김채린이냐? 어디 좀 보자. 어때? 하나도 안 닮았지? 우리 핏줄이 아닌 것 같아. 에이, 그러네. 네가 말한 대로 심각한 수준이네. 두 분이 그렇게 혀를 차시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때 난생 처음 시부모님하고도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넘겼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웠던 것도 있었고 워낙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몸이라도 굴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두 분 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리고 네가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며느리를 두고 그런 생각과 말씀을 꺼내실 수가 있으세요? 어린 손녀도 있으신 분이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야, 다른 남자랑 뒹굴었을지 모를 여자를 두고 내가 며느리 취급을 해줘야 하냐? 그리고 그런 사이에도 네 딸을 우리 가문 호적에 넣어줬음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리 아들은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천혜고아가 아니야. 주제 파악을 해.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추잡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은혜도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받아줬더니 이렇게 큰 소리나 치고. 둘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해서 결국 당숙부님과 남편이 뜯어 말리고서야 사태는 마무리될 수가 있었어요. 아기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만든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또 아기 생김새만 가지고 이렇게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신 것도 싫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두 분이 나간 후에 엉엉 울고 있었는데요. 남편이라는 게 들어와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빠 화 많이 나셨어. 얼른 가서 사과해. 지금 나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야? 네 와이프가 무슨 막 걸리는 여자처럼 취급을 당했는데 그건 괜찮고?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을 하나도 안 닮았으니까 그런 오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 해도 어딜 시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그런 막대 먹은 짓은 누가 해? 내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너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친자 검사라도 해. 하자고. 애 데리고 뭘 그런 것까지 해. 너도 적당해. 내 딸 맞다며. 네가 자꾸 앞뒤 안 맞는 말만 해대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친자 검사는 또 안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 이 사건 이후로 남편은 더더욱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으니 성장이 다 끝나기 전까진 꾸준히 정기검사를 받아주는 게 좋다 하는데요. 이게 그럴 때마다 검사 비용이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병원까지 가다 보니 교통비가 꽤 들기도 하고요. 평소엔 모든 비용을 남편과 반반씩 냈었는데 그날 이후론 생활비부터 시작해 한 푼도 저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돈 달라 이야기를 해도 없다는 말만 했었고요. 하루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제 월급은 생활비에 털어 쓰느라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돈을 좀 달라 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화를 내는 거 있죠? 또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길래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넌 어떻게 된 게 살림을 그거밖에 못하냐? 네가 돈을 줘야 살림을 하든가 하지. 다 내 돈이었잖아. 빨리 병원비나 줘. 다른 거 달라고 안 하잖아. 애기 병원에 가야지. 내가 여태 준 돈으로는 한 푼도 못 모으고 산 거야? 내가 너처럼 생활력 없는 여자랑 왜 결혼을 했을까? 진짜 안심하다. 그럼 이대로 아기를 냅두라고? 이거 갖고 꺼지던가 그럼.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바닥에 던졌어요.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 뻔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 거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전보다 상황은 열악했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웃더라고요. 아이도 웃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혼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우린 이혼 서류까지 작성하게 되었죠. 이혼한 다음에도 평탄하진 않았어요. 양육비나 병원비를 좀 달라고 할 때마다 자꾸 말을 피했었거든요. 왜 자꾸 제때 돈 안 보내? 돈 나갈 곳도 많은데 이제 겨울이야. 아기 패딩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아빠란 인간이 돈 한 푼 안 대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야, 지금? 네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지 돈이 없어서 안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혼한 건 다 그 네 말투 때문이야.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 달엔 도저히 못 보내주겠다.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양육비 제때 안 보내는 것도 처벌받는 건 몰라? 그래, 이혼해도 내가 애 생부로 남아있을 텐데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애 아빠를 그렇게 만들면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며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한 이후부터 제대로 돈을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연애질은 또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길 가다가 장바구니도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는데 어떤 커플이 애교를 막 부리면서 모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전 남편인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냅다 질렀죠. 저러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화도 안 나지만 저럴 돈이 있으면 돈 10만 원이라도 애한테 보태주어야죠. 야, 김민수. 여자랑 놀 돈은 있고 아기 아픈데 보태줄 돈은 없냐? 아, 깜짝이야. 너 지금 미쳤냐? 너야말로 미쳤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여자한테 말은 했냐? 너 딸 있는 거? 적당히 해. 길거리에서 쪽팔리게 대체 왜 이래? 결국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구는 지금 아이에게 맛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사주는 판국에 저렇게 자기는 신나게 돌아다니는 걸 보니 화가 치밀 지경이었죠. 나중엔 시댁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 앞길 막지 말라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평생 이 인간들 안 보고 살리라 싶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제 전화는 내내 씹고 양육비와 병원비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전 남편애가 화가 나 저를 그리 미워하던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양심이 있으면 빨리 당신 아들한테 아이 양육비랑 병원비 주라고 뭐라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전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심란한데 전화 끊으라며 뚝 끊겼죠. 놀라기도 했었지만 어차피 이혼도 한 사이인데다가 앞으로는 정말 볼 일 없겠구나. 솔직히 못된 생각이지만 아기한테 그런 아빠는 오히려 필요 없겠다 생각하며 이제 양육비는 진짜 못 받겠네 하는 마음만 들었네요. 전 남편이 죽어도 제 시간은 빠르게 돌아가더라고요. 놀란 것도 잠시 일에 문제가 생겨 바로 거기로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래도 파출부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파출부 일도 큰 업체에서 하게 되면 되게 체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전 특히 전에 일하시던 분이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만둔 지 꽤 되셨는데 그래도 저랑 종종 만나 커피 한잔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잘 지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셨네요. 잘 지내지 효진 씨?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일은 잘 맞아? 잘하고 있어? 잘 맞고 아니고가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죠. 저도 돈 벌어야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왜요? 아니 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곳이 일은 원래 하던 거랑 비슷한데 급여가 센 편이거든? 근데 지금 한 자리가 딱 났는데 여긴 또 아무나 안 뽑고 추천으로 데려오는 곳이거든. 일 잘하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나한테도 괜찮은 사람 없냐 물어보는데 효진 씨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여기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 하네?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할게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부잣집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일과 비슷하다 하지만 가정집 가정부는 또 다르거든요. 제가 새롭게 일하게 된 곳은 유명 식품기업 회장님과 그의 아내인 사모님이 살고 있는 저택이었어요. 사모님은 우울증이 심한 분이라 평소 갑질 아닌 갑질을 주로 하시지만 전 그래도 늘 친절하게 그분을 대해드렸죠. 회장님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용인분에게 회장님과 사모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집 사모도 본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알아둬야 하는 건 회장님 집무실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정된 사람만 가서 청소할 수가 있다 하는데 저는 이제 막 들어온 신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새 일을 시작하게 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었는데요. 슬슬 추워지는 통에 안 그래도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월세로 살던 집이었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런 거 고치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지금 못 가보니까 당분간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정말 추워지기 전에 고쳐준다 대충 그런 말만 해대면서요. 일단 기다려보려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통에 견딜 수가 없는 거 있죠? 성인인 저도 추웠는데 아이는 오죽하겠냐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당분간 찜질방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따뜻하니 지낼만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없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어린 여자아이가 찜질방에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곤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 딸이 계속 집에 가자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안 돼. 지금 당장 집은 너무 춥잖아. 그냥 여기에서 있어. 나 여기 있으면 못된 오빠들이 괴롭힌단 말이야.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신경 쓸 일이 워낙 많아서 딸아이가 집에 가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간간히 오는 고등학생들에게 삥을 뜯겼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보일러도 안 되는 추운 집에 내내 혼자 있다가 제가 올 때쯤 되면 찜질방에 가서 계속 거기 있었던 척을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당장 새 집으로 가려 해도 지금 집이 사실 보일러 빼면 가격이나 입지면에서 꽤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내 딸이 너무 안쓰럽다 보니 지금 일하는 사용인 실장님에게 저와 우리 딸 사정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용인들이 쓰는 휴게 공간에 잠깐 있게 하면 안 되겠냐 이야기했더니 무슨 자기가 이 집 사모님이라도 된 마냥 저한테 엄청 갑질하는 거예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보일러가 안 돼서 찜질방에서 지내는 중인데 거기서도 고등학생들이 혼자 있는 딸을 괴롭히는 바람에 저 일하는 동안에만 휴게 공간에서 좀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폐가 안 되게 꼭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할게요. 부탁 좀 드려요. 효진 씨,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제 곧 마흔이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 거 하나 구분을 못해?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고치면 되는 걸.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요. 고치는 대로 딸은 바로 집에 보낼게요. 당분간만 부탁드려요. 당분간이고 자시고 안 되지. 일터에 누가 아이를 데려와. 그렇게 일할 수 있었으면 모든 이가 그렇게 했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 어디를 일하는 곳에 애새끼 데려와? 허튼 생각 말고 지금 일이나 똑바로 해.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게 잘못된 거란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한번 이야기라도 꺼내본 건데 그렇게까지 저에게 뭐라 할 줄은 몰랐죠. 결국 그 추운 골방에 우리 딸은 패딩에 이불까지 덮고 저를 기다리곤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퇴근하며 볼 때마다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그러다 사용인 실장님이 장기휴가를 내는데요. 그때 주변 사용인들에게 동의를 얻어 딸을 불러 휴게 공간에서 밥도 먹이고 쉴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따뜻한 히터까지 나오는 휴게 공간 덕분에 긴 시간 동안 잘 쉴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용인 실장님 휴가가 끝날 무렵이나 바로 전날에 딸에게 이제는 다시 집으로 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 한 딸이 다음날 또 바로 일하는 곳으로 찾아온 거 있죠? 어제 신신당부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 사용인 실장이 큰 소리 치기 전에 딸을 내보내기 위해 손맨매를 하는 중이었는데 딸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할 말이 있다 해서 온 거였는데요. 나는 아빠 봤다고 말해주려고 엄마한테 온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를 봤다니. 전 남편은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아빠를 볼 수가 있겠어요? 알고 보니 하교하는 길에 생각보다 자주 본다는 거예요. 아빠가 방과후 시간에 하교하는 날엔 항상 그 앞을 모르는 아줌마랑 지나간다면서 말이에요. 아니야. 아빠가 맨날 거기에 모르는 아줌마랑 같이 손잡고 지나가.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해? 너 못 알아봐? 아빠가 올 때마다 내가 문방구 안에 숨어. 그러면 아빠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문방구 안에서 아빠 사진 좀 찍어다 줄 수 있을까? 엄마도 아빠 궁금해서 그래. 응, 알겠어, 엄마. 사실 딸에게는 아빠가 죽었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빠는 이제 안 온다 이야기하면서 엉엉 울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대충 짐작을 했던 거겠죠. 더 이상 아빠랑은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 딸이 유리문을 통해 찍은 바깥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 남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텔에 같이 나오던 그 여자와 같이 거의 포옹을 하며 지나가는 중이었죠. 욕이 목 끝까지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는 새 여자나 끼고 히히덕거리면서 산다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제가 이 새끼랑 이 새끼 부모까지 싹 다 잡아다가 족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자기 아이 양육비랑 병원비를 안 주려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멍청하게도 그냥 그때 남편이 죽었다 하는 걸 말만 듣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짝이 없다, 멍청하게. 이런 생각이 또 절로 드는 거 있죠. 장례식은 치렀냐, 어디에 묻었냐 물어라도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바르르 떨리는데 같은 사용인 언니가 말을 걸더군요. 날이 추워. 이러지 말고 일단 딸은 밥이라도 먹여서 집으로 보내. 실장님 외출하셨어. 고마워요 언니. 제 도시락만 먹이고 제가 바로 보낼게요. 이렇게 휴게 공간에서 딸 핸드폰을 몇 번이고 보며 이걸 어떻게 족쳐야 하나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사모님이 지하 공간에 무언가 찾으러 오셨다가 저희 모녀를 보시고 만 거예요. 근데 제 딸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기함을 하며 2층 집무실에 있는 회장님을 부르러 뛰어가시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진짜 이제 잘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전 솔직히 이제 망했다 싶었거든요. 애초에 사용인 실장님이 아이 데리고 오지 말라 했는데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안 그래도 사모님이 되게 예민한 편이었는데 진작 데려오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손가락만 물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뒤이어 내려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이제는 큰일이 났다 싶어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회장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딸 미라 어렸을 때랑 아주 똑같잖아. 회장님은 밥을 먹고 있는 저희 딸을 유심히 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이 다음에 알게 된 사실로 저는 펑펑 울며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회장님이 바로 제 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궁금하실 텐데 회장님이 사실 우리 딸 얼굴을 본 다음에 저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성형수술을 좀 해서 이전의 얼굴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제 귀 옆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가씨, 혹시 귀 뒤에 빨갛게 반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였었는데 사실 사람이 직접 내 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육원에 있었을 때 원장님이 저를 씻겨주시다 그러셨거든요. 어머, 우리 효진이 오른쪽 귀 뒤에 이거 뭐지? 왜요? 뭐가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 깜짝 놀랐네. 다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점이구나. 효진이 여기에 빨갛게 반점이 하나 있네. 근데 귀 뒤까지 안 보면 잘 모르겠다. 선생님도 이제 알았어. 정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회장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 이야기라 저도 가물가물하던 거였는데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죠. 아, 있어요. 빨간색 반점. 오른쪽 귀 뒤에. 제가 오른쪽 귀 뒤를 보여드리자 회장님은 두 손에 파르르 떠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올해 몇 살이냐 물어보시고 말씀을 드리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미라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빠를 찾아왔어야지. 저기 회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여태 보육원에 있었단 말이야? 저는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갑자기 회장님이 저에게 왜 자기가 아빠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싶었고요. 근데 진실을 알게 되자 저 역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나이는 10살이었고 그 당시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이도 사는 것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효진이란 이름은 보육원에서 새로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친척이 버리고 갔다 하기에 저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그렇게 친척에게 맡겨졌다가 버려진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당연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정말 나를 고용하신 이 분들이 내 부모님이 맞나 머리가 아파왔죠. 그러자 회장님이 저와 제 딸을 데리고 집무실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안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희 딸 사진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옛날 느낌이 가득한 사진이길래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그게 전부 저였어요. 제 사진이었던 거죠. 저도 모르는 제 유년기 시절을 마주하게 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인 거예요. 저는 끝까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에게 친자검사라도 해보자고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과가 일치인 거 있죠? 진짜 제가 회장님 딸이었던 거예요. 천류는 절대 못 끊는다 하더니 제가 이렇게 다시 아빠를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신 사모님은 제 엄마였던 분이 맞긴 한데 친엄마는 아니었고 새엄마였던 거죠. 저에겐 배다른 동생도 있다 하는데요. 새엄마가 낳은 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저에겐 남동생이라고 해요. 올케도 있었다 하기에 영상통화로 인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갑작스레 놀랄만한 일이 연이어 생기니 신기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풀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잘 사셨으면서 도대체 왜 저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회장님과 새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두 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9살 때 유괴를 당했었다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 좀 먼 관계에 있는 친척분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데리러 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오늘 시터 이모가 바빠서 자기가 왔다 하시면서 2차 타고 같이 부모님에게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인데 제가 뭘 구분할 수가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데려다 준다 하니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바로 그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자기가 무슨 팔촌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호칭이 어려우니 그냥 아저씨라고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의심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이후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내내 울었던 기억. 그리고 그분이 짜증을 내면서 니네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닥치라는 등 했던 기억이 어렴풋 나는 정도였어요. 네가 그렇게 없어져 버린 뒤에 우리도 말이 아니었단다. 범인을 잡으려고 정말 이잡듯 다 뒤졌는데도 네가 안 나오더구나.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네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너를 잘 아는 사람이 유괴를 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족들 사이에선 네 새엄마를 다 의심하더구나. 그때 어딜 가든 나를 보며 쑥덕거리더구나. 나 역시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었는데 아무리 친딸이 아니었다 해도 나에게는 가족과 같은 너였다. 아무튼 제가 딱 이렇게 부모님과 지냈던 기억만 도려진 채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건데요. 그 당시 제가 사라진 걸 알게 되자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 해도 저를 찾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건 물론이며 뒷돈까지 쥐어주며 밤낮 할 것 없이 내내 찾았었다 해요.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CCTV가 여기저기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마음 먹고 숨기면 못 찾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특히 제가 그때 아저씨를 쫓아갔었을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있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저를 찾을 수 없게 아예 차에다가 두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를 무려 1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는데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몇 번 봤었지만 너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신문에 몇 번을 냈는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처음엔 온순하게 굴다가 점차 난폭하게 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애를 유괴해 데려다가 돈이라도 요구해야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영향력이 큰 애를 건드리게 된 거죠. 경찰까지 다 출동을 하며 신문에까지 제가 나온 걸 보고 정말 크게 처벌을 받게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살던 곳은 원래 서울이었다 하는데요. 제가 나온 보육원은 무려 여수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태 잘 지냈니?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너를 까먹을까 봐 걱정이 되어 집무실 여기저기에 네 사진도 걸어놨단다. 지금이라도 아빠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했으면 좋겠구나.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이제 나도 당당하게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아빠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전 남편에게 모든 걸 되찾으러 큰 소리를 치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죠. 통화 녹음 버튼을 켜고 말이에요. 왜 갑자기 전화질이냐? 네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밀려있는 양육비, 병원비 주세요.
몇 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우리 아들은 죽었다고. 죽은 아들이 너한테 돈을 어떻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애가 죽어서 저한테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 지금 나 염장 지르는 거야? 전에도 말했잖아. 너한테도 니네 딸한테도 나는 땡전 한 푼 못 줘. 내 아들도 못 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라. 뚝 끊으시는 것까지 녹음을 하며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 전 남편을 잡을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전 남편과 전 시댁 모두를 덮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명절날에 노리기로 했어요. 그때가 곧 구정이었는데 전 남편 때문에 그 날짜에 항상 시댁에 가곤 했었거든요. 그때를 노리기로 하고 시댁집에 있는 아파트층 계단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11시 정도쯤에 딱 나타나는 거 있죠? 이 년놈들 시댁문 열기만을 기다렸다가 열리는 순간 바로 달려가서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죽었다며? 죽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여길 와?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미쳤어? 이거 안 나? 못 나. 우리 딸 양육비랑 병원비 밀린 거 다 받아낼 때까진 나 절대 안 가. 이런 미친 여자를 봤나? 내가 진짜 그랬지?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주 찰가머리처럼 나타나네. 야, 나 너 줄 돈 없어. 당장 꺼져.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때리는 거야? 전 남편은 옛버릇을 못 고치고 또 저한테 손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오버액션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때 저와 같이 숨어있던 경호원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저에게 이러는 장면을 찍었다가 때리려 하면 나와서 말려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전 남편이 저를 때리려던 손을 경호원 한 분이 팔목을 잡아 막아주셨어요. 덕분에 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마는 아빠에게 부탁한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저는 둘째치고 우리 딸 서럽게 만든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 인간 족칠 수 있게 도와달라 했더니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잡아오는 게 가장 좋다 하셔서 지금 같은 계획도 같이 짜주셨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저희는 아가씨를 지키는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아가씨? 얘가 어떻게 아가씨야? 너 뭐야? 갑자기 웬 경호원이? 몰랐나 본데 나 행복식품 사장 딸이야. 네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아니라고. 나 분명 고아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그 식품 사장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출생을 바뀌면 이렇게 태도도 바뀌나 보죠? 당신들 나한테 사기치고 양육비 안 내려고 한 거 싹 다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아까 다 사진 찍어주셨죠? 그만 가요. 솔직히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걸었는지 몰라요. 이런 대사를 제가 또 언제 해보겠냐고요. 그렇게 뒤돌아서 가려는데 전 남편이 붙잡는 거예요. 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저 여자랑 히히덕거리며 놀러 다닐 돈은 있고 네 딸이 죽든 살든 보태줄 돈은 하나도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우리 살기도 빠듯해서. 그래서 죽었다 뻥치니? 네가 사람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애를 봐서라도 그랬으면 안 됐지.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난 네가 그런 가프집 딸내미인지도 모르고. 진짜 이렇게 태도 확 바뀌는 거 네가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저 여자였으면 너한테 지금 바로 정 떨어졌어. 됐고 그냥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뒤돌아가려는 저를 잡으려다 경호원분들에게 붙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소했는지요.
이날 난생 처음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었어요. 여태까지 나를 진심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 당당하게 굴어야 하는데도 입을 꾹 다무는 날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파렴치한 놈에게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망설일 거 없이 바로 현장을 잡는 것도 저를 공격하려 하는데도 무섭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이제 정말 저도 제 딸하고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죠. 아참, 참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저에게 사과를 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저에게 그렇게 갑질을 하던 사용인 실장님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정말 몰랐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장님 따님과 손녀분을 몰라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사과 안 받아도 돼요. 그거보다 저한테 미안한 만큼 다른 사용인분들에게 잘해주세요.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고 일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탁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단 거잖아요. 예, 그럼요. 제가 그 당시엔 왜 그랬는지 참. 아니에요. 앞으로도 자주 볼 텐데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잘 지내요, 앞으로도. 그리고 저는 전 남편 놈에게 일시불로 양육비를 당장 다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정말 재산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결국 다 뺏어오는 건 불가능했지만 아득바득 다 받아내리라 분할로라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는 날에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아주 울음장을 놓았죠. 이전엔 저에게 개소리도 크게 하던 놈인데 정말 찍소리도 못하는 거 있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니? 또 양육비 가지고 장난치면 그땐 정말 소송으로 넘어갈 줄 알아? 알겠어. 근데 우리 딸은 잘 지내지? 나 안 보고 싶대? 넌 잘 지냈는지 내가 그때 못 물어봐서. 어떻게 제가 행복식품 사장 딸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 추근덕 되려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줬어요. 지금 있는 여자한테나 잘해. 다시 우리한테 기웃거리지 말고. 이것도 다 녹음하는 중이니까 한 번만 더 찝쩍거리면 이걸 이유로 신고해버릴 줄 알아? 알겠어? 자기 아빠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냥 냅다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저는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게 되니까 세상 무서울 게 하나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20년 넘게 못 줬던 사랑을 실컷 받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온갖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시는 중이에요. 사실 최근 굉장히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갑자기 양심도 없이 자기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못하러 도와주나요? 바로 꺼지고 양육비나 보내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전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반찬에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까지 온 거예요. 딸하고는 종종 전시모하고 연락하는 것 같더니 제가 어디 사는지 물어봤었나 봐요. 사실 전 시부에게 큰 반감이 있던 거지 전시모에겐 똑같이 무지개 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딱 새엄마가 나타나셨어요. 아이고 사돈, 제가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거 우리 며느라가 좋아했던 반찬만 골라왔거든요. 제가 왜 댁의 사돈이죠? 지금 우리 딸은 싱글인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 손녀 할머니 되는 사람으로서 연락은 드렸어야. 참 이것 좀 드셔보세요. 새엄마는 인상을 확 찌푸리시더니 가정부에 불러 전시모 앞에서 그 반찬을 싹 다 버리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한때를 하니까 전시모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고개만 팍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말 양육비 외에는 그 인간하고 엮일 일 하나 없이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비록 저희 딸은 앞으로도 꾸준히 병원에 가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술도 해야 하지만 이젠 적어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일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전 지금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나이 마음 먹고 뭐 하나 시작하려니 죽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는 미래가 보이는 제 모습에 그저 행복해지기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제 인생에 제 이막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때가 나에게도 오는구나 싶어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어요.